제 이름은 한정순입니다. 올해 72, 평생을 작은 항구 도시의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줄은 말이죠. 매일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에요. 침대마 탁자 위에는 우리 아들 민수 사진이 놓여 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35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거든요. 대학을 나와 서울의 큰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아들이지만 엄마 눈엔 그냥 힘들어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아들 생각으로 시작돼요. 오늘은 뭘 가져다 줄까 하면서요. 비록 장사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만큼은 여전하다고 자부해요. 시장으로 나가면 횟집을 하는 박 사장님이 반겨주세요. 제가 생선 장사를 할 때부터 3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에요. 그분은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아들을 위해 뭔가 가져가려는 제 마음을 말이에요. 오늘도 특별히 좋은 광어를 골라 정성스럽게 회를 떠주셨어요. 투명하고 탄력 있는 살점이 칼끝을 따라 예쁘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 절로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사실 요즘 민수 집에 가는 게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아요. 며느리 은경이 때문이죠. 처음 만났을 땐 참 밝고 예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작년 설날 제가 정성껏 만든 갈치조림을 들고 갔을 때 은경이가 아파트의 냄새가 밴다며 난색을 표했어요. 그 차가운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가기가 망설여졌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장 비닐봉투에서 풍겨오는 바다 내음을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날 거라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났어요. 서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린 민수를 자주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생선 비린내 난다고 놀린다며 울먹이던 모습이 생생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아들 옷에 밴 냄새를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빨래를 몇 번이나 다시 하고 향수까지 뿌려가며요. 그런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다니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은경이도 좋아할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말이에요. 복잡한 서울 지하철은 여전히 낯설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니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이런 곳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이런 좋은 곳에서 산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경비원분께 인사하고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누르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오늘만큼은 며느리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은경이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기대감도 커졌고요. 12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저는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뀔 일들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걸요. 오늘도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담아 아들에게로 향하는 제 마음만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맡은 그 이상한 냄새가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민수의 집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홀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급히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분이 제 앞을 막아서면서 위험하니까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2층에서 이상한 연기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있었겠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거든요. 내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뭐라고 하든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냥 민수의 집 쪽으로 걸어갔죠. 민수의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확실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벨을 눌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혹시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세상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순간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바닥이 흔들리고 귀가 먹먹해지고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았어요. 아파트 전체가 진동하면서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커먼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민수는? 우리 민수는 어디 있지?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계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밖에서 보니 12층 우리 민수 집이 있는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더라고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너편에서 한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불타는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제 며느리 은경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의 표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걱정하는 얼굴인데 은경이는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광어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회가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왜 민수를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을까? 구급차가 도착했고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은경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한참 후에야 다른 사람들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마치 연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은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옥상으로 피신해서 소방대에 구조되었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곧 다른 사실들을 알게 됐죠. 민수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블랙박스 기록도 없어졌고요. 보험금도 이미 신청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은경이를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단순히 까다로운 도시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그 모든 차가운 태도, 생선 냄새를 싫어한다는 핑계들이 다 이해됐어요. 제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다짐도 생겼죠. 절대로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서에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경찰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죠. 제가 본 은경이의 수상한 미소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한 형사가 피식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부부 갈등 때문에 헛것을 본 게 아니냐고요. 충격 때문에 착각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더 절망적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은경이를 의심한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은경이가 그럴 리 없다면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저 혼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이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경이의 그 차가운 미소,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죠. 예전 시장에서 알던 박노식 사장님이 생각났어요. 퇴직한 형사 출신이시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시장에서 만나면 옛날 형사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분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박 사장님께 찾아가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녀딸 수진이도 소개해 주셨어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쪽에 밝잖아요. 수진이가 그런 일에 능숙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박 사장님은 예전 형사 경험을 살려서 현실적인 조사 방법을 제안해 주셨고, 수진이는 온라인으로 은경이의 흔적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죠. 수진이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은경이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기록들이 있었어요. 특히 부자들이 모이는 카페나 투자 관련 사이트에서 자주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박 사장님이 제안하신 건 저도 그런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보자는 거였어요. 부자 행세를 하면서 미끼를 던져서 혹시 은경이와 연결된 사람들이 접촉해오는지 보자고 하셨죠. 처음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진이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수진이가 저를 위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줬어요. 청담동에 사는 부유한 할머니라고 설정하고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내용으로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최동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은행 VIP 팀장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고수익 투자처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떨렸지만 박 사장님이 옆에서 격려해 주셔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카페였어요. 최동혁이라는 남자는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친근하게 웃으면서 저를 할머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그 남자가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가족 중에 다른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며느리가 있는데 투자를 좀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묻길래 은경이라고 했더니 잠깐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몰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때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최동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거예요. 은경이라면 혹시 그 팀에서 일하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은경이가 단순한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조직의 일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우리 셋이 모여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어요. 최동혁이 말한 팀이라는 것, 그리고 은경이를 아는 듯한 반응들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거대한 결혼 사기 조직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제 은경이의 정체를 밝힐 실마리를 잡았으니까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동혁과의 만남 이후 우리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수진이가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최동혁과 연결된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이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 같은 늙은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세계였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최동혁의 실제 이름은 김재호였고 과거에 금융사기로 전과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은경이와 함께 찍힌 사진들을 찾았다는 거였죠. 다른 남자들과도 함께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그 사진들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문적인 결혼 사기 조직의 수법이라고요. 여러 명의 여성들이 각자 다른 타겟을 맡아서 접근하고 결혼 후에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은경이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민수가 그냥 이용당한 거였거든요. 사랑이고 뭐고 다 가짜였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계속 추적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어요. 은경이의 실명은 정은경이 아니라 김은주였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피해자들이 꽤 많았는데 대부분 나이든 독신 남성들이었어요. 우리 민수처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은경이의 현재 위치를 찾는 일이었어요. 폭발 사고 이후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서 마침내 단서를 찾아냈어요. 경기도 깊은 산속에 있는 별장에서 카드가 사용됐다는 거였어요. 박 사장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그 별장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민수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수진이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그래도 민수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만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박 사장님이 예전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같이 움직이기로 했거든요. 별장이 있는 곳은 정말 외딴 곳이었어요. 산속 깊숙한 곳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곳이라서 숨기에는 좋았을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별장 주변을 살펴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은경이가 있더라고요. 값비싼 옷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아마 조직의 다른 멤버인 것 같았어요. 둘이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대화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민수는 모든 걸 잃고 고통받고 있는데 저 아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음식도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입으로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박 사장님이 경찰에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체포해도 된다고요. 경찰들이 별장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정말 짜릿했어요. 드디어 은경이가 받을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민수는 옆에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걸 직접 확인하는 거니까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죠. 경찰들이 별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은경이의 표정이 급변하는 걸 봤어요. 당황하면서도 뭔가 핑계를 생각해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증거가 다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이 별장 문을 열었을 때 은경이의 반응은 정말 볼만했어요. 처음엔 당황하더니 이내 태연한 척 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죠. 은경이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한 기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 아이도 누군가의 딸일 텐데 어쩌다가 이런 길을 걷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제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자신이 3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은경이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걸 부인했죠. 자신은 진심으로 민수를 사랑했고 폭발 사고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찾아낸 각종 자료들, 최동혁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목격한 은경이의 수상한 행동까지요. 검사님께서 우리 증거들을 보시더니 승산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법정에 나갔어요. 은경이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눈물까지 보이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최동혁이 자백을 했을 때였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모든 걸 털어놓은 거죠. 은경이와 함께 여러 명을 속여왔다고 이번 사건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증언했어요.
그 순간 은경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하는 걸 봤어요. 판사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셨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징역 25년이었거든요. 보험사기, 결혼사기, 폭발물 설치 등 여러 죄목으로요. 은경이는 마지막까지 소리를 지르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법정을 나서면서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라고 정말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옳았다는 걸 아들이 인정해 주니까 정말 기뻤거든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민수는 출판사를 그만두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피해자였던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죠. 월급은 줄었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저도 서울 근처의 작은 빌라로 이사해서 민수와 가까이 살게 됐어요.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끔 예전처럼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다가 민수에게 가져다 주곤 했죠. 박 사장님과 수진이와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수진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이버 수사 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경찰이 되어서 저희 같은 피해자들을 도우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어느 가을 저녁 저는 다시 시장에서 회를 사서 민수 집에 갔어요. 이번엔 아무도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죠. 우리는 함께 앉아서 소박한 저녁을 나눴어요.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민수가 회를 한 점 입더니 말하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맛을 알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화려한 것도 허영도 필요 없었어요. 진심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고요. 아들을 지켜냈고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게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생을 아들과 함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